안녕하세요. 글로벌 핫 이슈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월드리포트의 김지윤입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든 사회적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국제법의 기초가 된 문헌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2018년 11월 프랑스에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라는 명목하에 경유의 유류세를 23% 그리고 휘발유의 유류세를 무려 15%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크롱 정부에 쌓인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노란 조끼일까요? 2008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상의를 차 안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때부터 노란 조끼 하면은 사실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유류세 인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운전자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수업에 종사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든지 택시 운전사들이 되겠죠. 이들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자유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3색, 파랑, 하양 그리고 빨강이죠. 이 노란색이 또 다른 혁명의 색깔로 상징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 조끼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중도 정치를 표방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그의 정당이죠. 앙마르슈, 전진이라는 뜻인데요. 프랑스 최초로 원외에서 시작을 해서 갑자기 여당으로 성장한 정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도 대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회당이나 또 공화당, 기존의 정당들이죠. 이 정당들이 굉장히 인기가 없었고 의외로 극우 정당으로 분류가 되는 국민전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었죠. 사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은 너무 극우 정당이라서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당도 싫고 또 공화당도 싫고 뭔가 다른 옵션을 찾고 있던 대중들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그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넘어갑니다.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후보는 당시 극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정선의 마린 르펜하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66%의 득표를 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직후에 열리게 된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급조한 정당이죠. 앙마르슈가 총 의석수 577석 중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는 350석을 얻으면서 의회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프랑스 유권자들이 사회당도 공화당도 대안이 되어주지 못하고
마크롱에게 희망을 걸었던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던 인기가 많았던 마크롱에 대한 반감이 왜 이렇게 거세졌을까요? 노란조끼 시위도 결국에는 당선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누적이 되면서 사실 유류세 인상으로 표출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상이 된다면은 누가 가장 타격을 입게 될까요? 꼭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사실 도심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꼭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타야겠죠. 우리가 브렉시트에서 런던과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의 온도 차이를 봤듯이 파리의 시민들 그리고 파리를 제외한 다른 여타 프랑스 국민들의 온도차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비해서 농촌이나 시골에 살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결국에는 저소득층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류세 인상도 컸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우향우를 했다는 점이죠. 2022년까지 기업의 법인세를 28%까지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유세를 폐지하기도 했고요.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삭감하기도 했죠.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만 가고 경제는 안 좋고 결국에는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마크롱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류세 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만을 점화시킨 것이죠. 이렇게 부유층의 우호적인 정책을 마크롱 대통령이 펼쳤는데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에 올랑드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오른쪽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줄 것인가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결국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우향우적인 정책들이 나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분노가 촉발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최측근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베날라. 이 사람이 글쎄 노동절 시위에 참여한 어떤 시민들을 경찰복장을 한 채 폭행을 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Regardez ça, regardez ça, regardez ça. Regardez ça. Regardez ça comme une matraque. C'était malade. 사실 베날라 하면은 마크롱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런 일탈적인 행위를 마크롱은 그대로 놔뒀느냐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럼 노란조끼 시위의 진행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국기를 들고 노란 조끼를 입은 채 파리에 모인 프랑스 시민들. 첫 시위가 있던 11월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모인 인원만 약 30만 명. Donc j'ai un salaire, comme beaucoup d'entre nous, mais comme la majorité du peuple, on paye à crever, on est surtaxé à tous les niveaux, c'est tous des trucs qui sont déguisés, qui sont subtils. 그들은 유류세 인상 정책 및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3차 시위까지 진행 후 4명 사망, 약 400여 명 구속. 하지만 점점 더 규모를 더해가는 시위대에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유예를 발표했는데요. Après avoir entendu cette demande exprimée par à peu près tous les interlocuteurs que j'ai rencontrés au cours des consultations de ces derniers jours, je suspends pour une durée de 6 mois ces mesures fiscales. 하지만 노란조끼 시위대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요구사항 47개를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노숙자 없는 사회, 세금 인하, 직접 민주주의 확대, 공직자에 대한 특권 폐지 등이 주 내용인데요.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Je demand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de faire le nécessaire afin qu'on puisse vivre mieux de son travail dès le début d'année prochaine. Le salaire d'un travailleur au SMIC augmentera de 100 € par mois dès 2019, sans qu'il en coûte 1 € de plus pour l'employeur. 책임을 통감하며 노란조끼 시위대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 하지만 성남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우린 빵 부스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게트를 통째로 원한다라고 밝힌 만큼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에서 양보를 했는데도 노란조끼 시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사회적 대토론을 제시한 건데요. 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2개월 동안 4가지 주제로 순회를 하면서 대토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세금을 줄여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선적으로 절약해야 되는 공공지출 분야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프랑스의 행정 조직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가? 그리고 네 번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입니다. 무려 1만 건이 넘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 1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6,000건 분량의 요구사항이 제시가 됐고요. 3월 15일로 사회적 대토론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분류하고 또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과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했었던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일정 부분 채택한 겁니다. 어쨌든 시민들과 좀 대화를 직접적으로 해보려는 정부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회적 대토론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노란조끼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본 모습인 국민과의 대화,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가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란조끼 시위 그리고 그로 인해 이어진 사회적 대토론,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노란조끼 시위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한계를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시위 도중에 많은 폭력 사태가 있었죠. 문화재를 훼손한다든지 방화, 폭력, 그리고 이 시민들의 운동이 정치 세력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개선문에 있는 마리안느의 흉상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마리안느는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여성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때는 70%를 넘는 지지를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폭력이 개입을 하고 또 현실 정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의 정치 세력화를 이끌 만한 리더가 없었고요. 그 내부에서는 또 분열이 일어나면서 주도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게 됐죠. 좌우 이념의 논쟁까지 나오고 결국엔 기성 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안 없이 시작한 강력한 불만의 표출이 이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다라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민들의 운동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극우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마리 르팽이 지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시위 도중에 반유대주의 구호까지 나오고요. 굉장히 시위가 한쪽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된 거죠. 이게 결국에는 구심점이 없는 시민운동의 태생적인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대안이 없이 그저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의 한계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과연 프랑스의 국민들은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지 리포터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훈 리포터. 예, 안녕하세요. 정진입니다. 네, 초반에 시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갔던 것과는 좀 달리 현재는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추가 시위 계획이 아직 있습니까? 예, 지난 3월 23일 토요일 날 19차 노란조끼 시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파리의 5,000명을 비롯해서 리옹, 릴, 니스, 몽펠리에 등 프랑스 전국에서 총 45,000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그 바로 전주에 있었던 18차 집회를 비롯해 이전 시위들에 비해서 비교적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18차 집회는 방화 약탈이 일어나면서 대형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시위 직후 프랑스 정부가 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법칙을 밝히며 강력 대응한 것이 19차 시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참여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스스로 노란조끼를 대변한다면서 후보까지 내겠다라고 공언한 정파가 한 5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이 노란조끼 운동이 현실 정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발표한 정파는 현재까지 5개입니다. 노란연합, 노란조끼 시민연대, 시민발의협회, RIC 등이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 내에서 이들 정파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적은 편이어서 프랑스 정치계에 안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노란조끼 시위를 대표하는 인물로 잉그리드 르바르세세가 있는데요. 르바바세르는 본인이 창립한 시민발의협회 RIC 정당에서 탈퇴하고 유럽의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란조끼는 지도부들 간의 내부 불화를 비롯해서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정치 세력화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노란조끼 시위가 이어진 약 5개월 동안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도는 조금씩 증가했는데요. 24일 발표한 프랑스 여론연구소 IFOP의 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를 기록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노란조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급격히 감소했고 또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했던 국가 대토론의 효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노란조끼 시위 때도 사실 얻을 거는 얻었다라고 봐야 되는지요? 시위가 계속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시위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개혁 정책을 시위대가 주장한 내용들에 근거해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크롱 정부의 방향성이 노란조끼를 비롯해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 달래기에 불과하다는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란조끼의 정치 세력화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고 또 정당으로 결집한다고 해도 오히려 극우 극좌 정당의 위험이 될 뿐이지 마크롱 대통령과 현 정부를 위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또 다른 시위의 역사를 썼다라는 점에서 프랑스 시민들 자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국경을 넘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비롯해 이라크 반정부 시위 운동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 캐나다, 세르비아 등지에서는 극우 세력의 시위 운동으로도 펼쳐지기도 했고요. 이집트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서 노란조끼 판매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노란조끼의 파급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마다 시위의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빠른 속도로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노란조끼가 주류 정치권에 대한 대항이자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 초반에는 프랑스 국민의 약 80%가 지지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여론연구소 IFOP의 조사에 따르면 노란조끼의 정치적 방향성이나 정체성이 모호하고 시위가 파손, 방화, 약탈은 물론 심각한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서 시위가 중단되기를 바라는 여론도 53%에 이릅니다. 주변 국가로 노란조끼가 확산되는 현재 상황에서 시위가 단순히 폭력 사태로 변질되지 않고 정당한 정치적 소통 행위로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 보면 혁명 바이러스는 상당히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프랑스에서는 왜 이렇게 혁명이나 시위가 많을까요? 이쯤 되면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혁명의 DNA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혁명으로 인해서 정부를 바꾸고 체제를 바꾼 경험이 정치적인 자산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5공화국 시절, 드골 대통령 시절이죠. 그 당시에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회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결국에는 거리 시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사실 노란조끼 시위 이전에 바로 이전이죠. 프랑스에서 또 다른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의 사회보장 분담금 인상에 불만을 가진 연금 수급자들이 시위를 했고요. 또 임금 협상이 결렬된 에어 프랑스의 파일럿들. 네, 에어 프랑스는 정말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시제도 개편에 항의한 대학생들이 모이기도 했었고요. 가장 주축이 되었던 것은 프랑스의 국영철도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시위나 파업이 굉장히 많은 곳이 프랑스죠. 그뿐이 아니죠. 1995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알랭 주페 총리의 사회보장법을 개혁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서 일어난 대규모의 시위인데요. 11월부터 12월 공공부문의 파업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주페 총리가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현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혁명은 바로 68혁명이죠.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모여서 함께 시위를 했었고 이것은 주도자가 없었던 혁명으로 어떻게 보면은 2018년에 있었던 노란조끼 시위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68혁명을 대상으로 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68혁명은 프랑스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2018년은 68혁명이 있은 지 딱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노란조끼 시위가 이때 시작된 것, 프랑스 사람들에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 혹은 자국중심주의 운동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이 민족주의가 근대 사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분 계급으로 구성되었던 사회가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수평한 계급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리고 수평한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민족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구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서구가 아닌 국가에서는 외부 세력에 저항하는 이념으로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 바로 그 논리이죠.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언젠가는 민족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학자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히려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자국 중심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극우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도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민족주의 혹은 굉장히 극우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민족주의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실은 민족주의는 굉장히 정치가에게 유용한 이념이거든요. 결국엔 지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면 그 협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국가를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슈도 있다는 점. 그래서 언젠가는 이웃 국가와도 저 멀리 있는 국가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는 정책의 고통 분담. 결국에는 국민과의 합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주의 역시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고통 분담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노란조끼 시위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 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시위란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합법적인 정치 참여 방식입니다. 다만 폭력을 수반할 때에는 시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이자 또 철학가인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민주사회에서 투표나 시위, 또 이런 주권 행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결실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월드 리포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욱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